흡수하는 정신 10장 삶의 초기에 신경 써야 할 것들. 아이의 흡수하는 정신은 환경에 순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를 위해 환경을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 아이의 삶에 다양한 발달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출생 직후이다.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만큼 얇은 책 한 권으로는 결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앞으로 이 시기를 연구하는 데 매진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물들을 관찰하면 자연이 이 시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포유류 동물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연은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종의 나머지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든다. 엄마는 그런 식으로 한동안 고립되어 지내다가 다른 무리들과 합류한다.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코끼리와 늑대와 사슴, 개도 그렇다. 한마디로 모든 동물이 다 그렇다. 이 시기에 갓 태어난 어린 새끼는 엄마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외하곤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갖는다. 이 시기의 새끼는 자신의 종의 행동을 점진적으로 표현한다. 갓 태어난 새끼는 짧은 고립의 기간에 환경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응하며 이 반응은 같은 종의 행동의 특별한 특성에 따라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어린 새끼와 함께 무리로 돌아갈 때면 새끼는 무리 속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갖추게 된다. 아이에겐 미리 고착된 행동이 하나도 없다. 아이는 환경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기에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특별히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 보살핌이 아이가 환경을 흡수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만 아이가 환경에 애착을 느낄 것이고 자연히 환경에 반감을 느껴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환경에 애착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이가 재미를 느끼며 환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오늘날 과학은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세부적인 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도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는 엄마와 가능한 한 접촉을 많이 해야 하며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예를 들면 기온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익숙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이다. 빛이 지나치게 밝아도 안 되고 소음이 지나치게 심해도 안 된다. 이유는 아이가 절대 고요와 어둠의 장소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식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엄마와 아기가 온도 조절이 용이한 유리벽 안에 머문다. 아이가 엄마 자궁 밖의 정상적인 기온에 점진적으로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유리도 청색이다. 방으로 들어오는 빛을 가급적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공기도 순환시킨다. 아이를 다루고 옮기는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갓난아기를 갑자기 마룻바닥에 목욕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옷도 빠르고 거칠게 입혔다.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다루는 어른의 손길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아이에겐 거칠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엔 엄마와 아기는 서로 소통하는 같은 육체에 달린 두 개의 신체기관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가 점진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엄마와 아이가 서로 특별한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는 일종의 자성과 같아. 엄마에겐 아이가 익숙한 힘들이 있으며 이 힘들은 아이가 처음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에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친척들이 아기를 보러 간다. 친척들은 아기를 어루만지며 참 잘생겼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혹은 엄마를 닮았구나를 말한다. 친척들은 아기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은 부잣집 자식일수록 불행하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는 왕의 아이이다. 옛날에는 왕비가 왕위 계승자를 낳으면 왕이 직접 아기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어린 것은 영문도 모르고 포대에 쌓인 채 궁전 밖에 광장에 모인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이런 행태가 아기에게 끼치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아이의 사회 문제는 어른의 사회 문제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다. 또 경제적 지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른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경우에 고통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잣집 아이가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부잣집에서 더 흔하다. 반면 가난한 엄마는 아기를 곁에 두고 있다. 일을 하는 엄마의 아이가 대체로 엄마로부터 보다 알찬 음식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런 엄마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무력하게 지내는 부유한 엄마들보다 대체로 더 건강하고 따라서 모유의 질도 더 낮기 때문이다. 부유한 엄마들은 젖의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 이 첫 번째 시기가 지나기만 하면 아이는 어떠한 반감도 품지 않고 환경에 행복한 마음으로 잘 적응한다. 그러면 아이는 앞에서 설명한 그 독립의 길로 여행을 떠난다. 독립의 길 위에서 아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 발달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감각들의 활동이다. 뼈세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탓에 아이는 활발하지도 못하고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활동은 운동이 따르는 활동이 될 수 없다. 아이의 활동은 오직 감각을 통해 인상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활동뿐이다. 아이의 두 눈은 매우 활동적이다. 그러나 아이가 단순히 인상을 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는 수동적이지 않다. 아이는 분명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환경 안을 능동적으로 파고들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사상이다. 아이가 인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채 자신의 감각을 때리고 있는 인상의 희생자가 아니다. 아이는 능동적으로 인상을 찾는 존재이다.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동물들의 눈에도 인간의 것과 비슷한 어떤 장치가 일종의 사진기 같은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동물들은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탁월한 전문가들이다. 동물들에겐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더 끌리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환경 전체에 강한 인상을 받지 않는다. 동물의 내면에는 그 동물을 정해진 어떤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의 행동 양식이 정해놓은 대상 쪽으로 움직인다. 처음부터 동물들에게는 그런 길잡이가 있다. 고양이의 눈은 밤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완벽해진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둠에 관심이 있지만 정지해 있는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끌린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고양이는 그것을 덮친다. 고양이는 환경의 나머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고양이에게는 환경 전반에 대한 자각은 없고 특별한 것을 쫓는 본능적인 동작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특정 색깔의 꽃에만 끌리는 곤충들이 있다. 그 색깔의 꽃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번데기에서 나온 곤충은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충은 내면에 자신을 안내할 어떤 길잡이를 이미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길잡이를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이 실현된다. 따라서 동물의 각 개체는 감각의 희생자도 아니고 자신의 감각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동물의 감각은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가운데 길잡이를 따르면서 주인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아이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의 감각은 다른 동물의 감각처럼 제한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감각도 어떤 길잡이의 도움을 받는다. 고양이의 감각은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로 제한된다. 고양이는 오직 움직이는 대상에게만 끌린다. 아이에게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 아이는 주변 환경을 관찰한다. 아이는 환경 속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아이는 카메라 같은 눈을 이용하여 그저 환경을 흡수하지는 않는다. 거기선 일종의 정신의 화학작용 같은 것이 일어난다. 이 작용을 통해서 인상들이 아이의 정신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아이가 환경을 흡수할 때 벌어지는 일을 비유를 통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세상에는 나뭇잎을 닮은 곤충도 있고 나무 가지를 닮은 곤충도 있다. 이 두 종류의 곤충이 아이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곤충들은 나뭇잎과 나뭇가지 위에서 살고 있으며 또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아주 많이 닮았다. 환경과 거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아이는 환경을 흡수하며 나뭇잎 곤충과 나뭇가지 곤충처럼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환경이 아이에게 주는 인상이 워낙 강한 까닭에 생물학적 또는 정신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이가 아이의 환경을 닮도록 만들어버리니 말이다. 아이는 아이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된다. 아이가 환경을 흡수하면서 변화하는 이 힘은 모든 형태의 생명이 갖고 있는 것처럼 확인된다. 이 힘은 앞에 예로 든 곤충들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경우엔 육체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아이의 경우엔 정신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아이는 어른과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우리 어른은 어떤 집을 보며 정말 멋있구나 라고 감탄한 뒤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볼 것이며 훗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다. 그러나 아이는 특히 생후 첫 시기에 사물들을 아주 깊이 빨아들여 그것을 갖고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아이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만드는 인간적인 특징들, 즉 언어와 종교, 민족 혼 같은 다양한 특징을 얻는 것은 유아기 아이의 독특한 힘을 통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는 행복을 느끼고 관습과 언어를 습득하면서 발달을 꾀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간다. 적응력을 키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바꿔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면 환경이 그 사람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아이가 환경을 흡수할 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발달을 위해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의 발달을 돕길 원한다면 아이를 위해 도대체 어떤 환경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만일 3세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 안에 꽃을 두고 미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아이가 발달 과정에 필요한 활동을 할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이가 기능의 발달을 꾀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환경이 아이에게 활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환경을 흡수해야 한다면 우리 어른은 아이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환경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이를 위한 환경은 바로 이 세상이 되어야 한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가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면 아이가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 아이가 어떤 힘이나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면 아이는 그 힘과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한다. 아이가 관습과 버릇을 습득해야 한다면 아이는 언제나 그 관습과 버릇을 따르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한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행동이 세련되고 절제된 교양 있는 사람들 틈에서 자란 아이가 그보다 운이 나쁜 아이에 비해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보다 세련된 행동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로 혁명적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경향과 정반대이다. 위생상의 이유로 아이는 고립되어 지내야 한다는 결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는 아이 방에서 따로 지내게 되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아이 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병원이 모델로 여겨지면서 아이는 병든 환자처럼 방해를 받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래 자도록 내버려졌다. 철저히 위생적인 보살핌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의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진전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보살핌이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만일 아이가 감옥과도 같은 아이방에서 지낸다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아이의 정신적 굶주림이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아이방에 있는 아기의 유일한 보호자랄 수 있는 부모의 경우에 아이의 발달을 다소 방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진정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표정이나 감정을 아이에게 전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특별한 교감을 나눌 엄마를 옆에 두지 못하고 위생적인 이유로 입을 가리는 습관 때문에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부모를 옆에 두게 된다. 그런 경우에 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겠는가? 아이는 햇빛과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모차를 가리개로 가린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얼굴과 가리개만을 보게 되어 환경으로부터 차단된다. 아이의 집이 부잣집일수록 아이의 운명은 더욱 불행해진다. 유모차 안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상냥한 엄마의 얼굴 대신에 아이는 경험이 많긴 하지만 늙고 추한 부모의 얼굴을 보며 지낸다. 귀족 집안일수록 형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더욱 드물다. 많은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만 아이를 돌본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면 부모가 더 잘 안다는 생각 때문이다. 엄마는 난 애 키울 줄 몰라 라고 말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사람들은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낸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오늘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자 사람들은 아이를 돕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아이가 문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를 어른의 생활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유모차의 높이가 크게 높아졌다. 아이의 자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 방도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생적인 요건을 병원만큼 충실히 갖추고 벽을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아이를 약간 비스듬한 곳에 놓이고 그 위치도 높였다. 아이가 벽만 보지 않고 환경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가 아이의 첫 번째 왕자이다. 아이를 모든 곳을 두루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 언어의 흡수는 아이의 사회적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사는 부모들에게 특히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어른이 친구들과 만나 대화할 때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대체로 보면 친구를 방문하거나 친구가 찾아오면 아이를 아이 방으로 보낸다. 아이를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아이를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한 가운데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어른들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어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대화를 의식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면 아이는 잠재의식적으로 인상을 흡수할 것이며 이것이 아이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산책을 나갈 때에도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것일까? 아이가 산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때도 엄마나 부모가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아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나 준비가 잘 된 부모는 아이가 특별한 것에 관심을 보이면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아이가 그걸 마음껏 살피고 감상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를 섬기는 태도를 취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아이를 섬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어른의 인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혁명이 어른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아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하고 따라서 아이가 환경을 가능한 한 자주 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깨달아야 한다. 아이가 이 적응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에 중대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가 도덕 분야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 같은 결론은 미래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 어른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까맣게 모를 수 있었을까? 우리의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자식들을 아무 문제 없이 키워냈고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언제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왔다. 인류 역사는 아주 길고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남아야 했어. 나도 스스로 자랐고 나의 자식들도 성장했지만 이론 따위는 전혀 없었어.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말을 잘 배웠으며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관습이 지나치게 강해 편견이 되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잖아. 이 물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문명 수준이 우리와 다른 인간 집단의 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주 흥미롭다. 이런 집단들 모두가 현대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서구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집단들의 아이들은 부유한 서구 국가의 아이들만큼 불행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런 집단 대부분을 보면 아이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지낸다.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다. 엄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반드시 아이가 있다. 엄마가 길에서 말을 하면 아이는 엄마와 상대방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엄마가 장사꾼과 흥정할 때에도 아이는 거기에 있다.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을 아이는 보고 듣는다. 엄마와 아이의 동행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내내 엄마와 아이는 함께 다닌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줘야 한다. 그러기에 일을 나가든 외출을 하든 엄마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엄마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정의 문제이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냥 둘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모유와 모성이 아이의 적응을 돕도록 자연이 그렇게 정해두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아이는 둘로 나눠진 한 사람이다. 문명이 그런 가능성을 아직 파괴하지 않은 곳에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며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닌다. 엄마는 누구에게도 아이를 맡기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엄마는 교도소의 간수와 같은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엄마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아이도 어디든 갈 수 있다. 아이는 엄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듣는다. 엄마는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아이는 그 대화에 말없이 동참한다. 엄마들은 수다스럽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야만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고 아이의 환경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만일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만을 듣고 지낸다면 아이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 이때의 언어는 서로 단절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고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언어이다. 아이가 자신이 사는 환경의 언어를 흡수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아이가 사람들 틈에서 지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간 집단이나 민족 혹은 국민을 연구하면 다양한 특징들이 관찰된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방법도 이런 특징 중 하나이다.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관습을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여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방법이다. 여자들은 보통 아이를 침대처럼 생긴 것에 뉘어서 데리고 다니지 팔로 안고 다니지 않는다. 어떤 나라에서는 엄마가 일하러 나갈 때면 아이를 나무판에 단단히 묶어 엄마의 어깨에 얹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엄마의 목에 묶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등에 업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구니를 이용한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든 아이를 함께 데리고 다닐 수단을 갖고 있었다. 어딜 가나 아이의 호흡이 문제였다. 대체로 보면 아이의 얼굴을 엄마의 등에 대는 자세였다. 이럴 경우엔 아이가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인들은 아이의 목이 어른의 어깨 위로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초기에 일본을 찾은 여행객들은 이 관습 때문에 일본인을 머리가 둘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인도에서는 아이를 엉덩이 위에 얹어서 데리고 다닌다. 미국의 레드 인디언은 아이를 등에 맨다. 일종의 요란 같은 것에 아이를 넣어서 엄마와 등을 서로 맞대도록 묶는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뒤쪽의 풍경을 두루 다 볼 수 있다. 나라마다 버릇과 습관이 다 다르지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예는 절대로 없다. 아이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엄마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여왕 대관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의식을 지켜보던 선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아이를 집에 남겨둔다는 생각은 이 여왕에겐 아예 없었다.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기한 사실 하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이 아주 길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1년 동안, 다른 국가에서는 1년 반에서 2년까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었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정도로까지 오랫동안 젖을 물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아이는 모유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먹는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곧 엄마가 아이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아이가 사회적 환경을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돕는다는 뜻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눈이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아이는 거리의 사람들과 시장과 마차와 버스 등을 알게 된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다. 엄마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값을 흥정할 때 아이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라. 아이의 두 눈에 관심의 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다. 엄마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을 담고 있지 않지만 아이의 표정은 아주 진지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엄마의 등에 업혀 다니는 아이는 아프거나 상처를 입지 않은 한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간혹 아이가 잠에 골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절대로 울지는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 찍은 엄청난 양의 사진을 다 뒤져보아도 우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사진은 엄마들의 습관을 보여주기 위해 찍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파악해냈다. 반면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가 늘 울어요 라거나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요? 라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이가 우는 것은 서구 국가들만의 문제이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대답은 이렇다. 아이가 울며 부채는 것은 아이가 정신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구의 아이들은 정신적 영양실조로 힘들어하고 있다. 서구의 아이들은 간수가 딸린 감옥에 갇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아이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서 아이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민족은 무의식적으로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관찰과 지성을 이용할 때 이런 양육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